여러분은 비트코인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설마 아직도 거래소에 냅두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있으니까 주식처럼 수익률도 보이고 편리하더만. 난 불편한 거 없는데. 개인 지갑으로 옮기라고 말하려고 그랬지? 나도 다 알아봤는데 그랬다가 괜히 실수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데. 차라리 거래소에 넣어놓는 게 안전한 거 아니야? 거래소가 망하면 국가가 보장해 줄 거 아니야. 미국도 은행 망하니까 예금자 뭐 다 해주더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든 해주겠지. 여러분, 혹시 이제 막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셨거나 한동안 오를 것 같아서 일단 매수해본 분이라서 비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놔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아마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놔두고 있으시면 온갖 기분이 찜찜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이거 마치 자신의 집 키를 매일 경비실에 맡겨놓고 절대 몰래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 단지와 집을 지켜주시는 경비요원분들과 성실한 공인중개사분들은 당연히 문제될 만한 행동을 안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린 경비실과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집안에 귀중품도 없고 훔쳐갈 만한 것도 없는데 귀찮으니까 키를 맡겨놓거나 비번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집에 큰 돈이 있다면 그래도 귀찮다고 편리하다고 경비실에 키 맡기실 겁니까? 아무한테나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죠. 집에 현금 10억이 있어요. 비번 알려주실 거예요? 집에 금괴 1억 원어치가 있어요. 키 알려주실 거예요? 집에 20억짜리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비번 공유하실 거냐고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요. 근데 그걸 소유하는 권리를 거래소한테 줄 거냐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거래소는 우리가 산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해 주는 거라서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서 거래소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거래소가 내 비트코인을 실제 소유한 주체였고 나는 그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니까 자신의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신 분들 많으시죠? 과거 2014년에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하던 1위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털리고 거래소가 파산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발상은 마치 집안 거실에 많은 현금과 부동산 등기와 금괴를 꺼내놓고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게 해놓은 사람이 에이, 설마 누가 가져가겠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경비실이 책임지겠지. 부동산이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대상이고 인터넷처럼 전 세계 어디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시키고 네트워크 위에 자신의 지갑을 만들어서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이런 특징들 다 무시하고 그냥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에 넣어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건 해당 거래소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한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거래소에 돈을 줘서 비트코인을 대신 사게 하고 자신은 계좌에 찍힌 숫자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하기 전까지, 국가의 위기 사태가 발생해서 거래소 출금이 정지되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면 비트코인 왜 사고 비트코인 왜 모으고 비트코인 장기 투자 왜 합니까?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거래소가 불안해서 비트코인 지갑으로 다 빼셨죠요. 그럼 은행도 불안해서 예금도 다 빼서 베개 속에 숨겨놓으셨나? 비트코인 몇 개 없으면 그냥 거래소에 냅둬. 괜히 깝죽대고 옮기다가 해킹당한다. 거래소가 제일 안전해.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해킹 안 당하는 줄 아나? 아마 비트 옮기다가 날린 거랑 옮겨놓고 비밀키 까먹은 사람이 한 트럭일걸? 해킹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리스크야. 대충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얘기는 옮기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의 정보가 너무 많이 온라인 공간으로 흘러들어갔거나 이메일 비밀번호나 니모닉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개인 지갑 비밀번호를 노출하게 되는 현상,
또는 아예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뭐라고? 해킹? 어우,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래, 맞아.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큰일 나지, 큰일 나. 이런 불안감이 확 드시죠? 저도 이런 심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 인플레이션이 100%가 넘는 아르헨티나에서 너도나도 달러와 비트코인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자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에 온전히 보관하면서 그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없이 가치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고유 특성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 쉬운 이 과정을 매뉴얼 한번 보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요? 이건 아르헨티나에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할 거 없으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들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보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비트코인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이 가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다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뭐라고? 다 바꾸라고? 네,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거의 다 동일한 한글 영문 특수문자 조합이죠? 그리고 그걸로 넷플릭스도 가입하고 페이스북도 가입하고 쿠팡도 가입하고 네이버도 쓰고 구글도 쓰고 통신사도 가입했죠? 이렇게 이곳저곳에 평생을 걸쳐 가입했던 곳들 중에서 한 군데가 해킹당했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국내 모 대기업 통신사, 편의점, 글로벌 패스트푸드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 외 수많은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거의 다 해킹당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킹을 당한 상태인데 내가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을 사용하겠다고 움직이는 게 포착된다면 그 정보를 탈취한 늑대 같은 녀석들은 중요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오래전에 노출된 나의 중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내가 돈을 옮기려는 순간 활용해서 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해외 거래소에 가입해야 되냐, 어떤 하드웨어 월렛을 사야 되냐가 아니라 일단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 최소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사이트들의 모든 비밀번호를 전부 겹치지 않게 다 다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뭐라고? 다 다르게? 지금 장난해? 야, 하나도 제대로 못 외워서 맨날 까먹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너 자꾸 아무 말이나 할 거야? 당연히 이런 반응들이 나오시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모든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해서 하나가 뚫리더라도 연속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뚫리는 걸 막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비밀번호가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거의 똑같은데 조금씩만 다르면 된다고요. 느낌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리스펙 2030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각 서비스별로 이 비번의 응용 버전을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네이버 비밀번호면 NA 리스펙 2030 아니면 NA 리스펙 2030 VER 같은 방식으로, 만약 구글이면 G 대문자 O 대문자 O GLE 리스펙 2030 또는 대문자 G 대문자 G 리스펙 2030처럼 그 서비스명이 들어가면서 특정 위치에 대문자가 들어가는 자신만의 패턴을 하나 만들고 그 패턴대로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하루 날 잡고 싹 바꾸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가장 자주 쓰고 많은 개인정보가 있는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금융 사이트 및 유료 결제를 진행 중인 사이트들부터 쭉 바꿔놓으세요. 이 작업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형태의 돈과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보안의 기초가 됩니다. 무조건 이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해킹이 일어나는 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돼요.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같은 거죠. 그런데 통신사가 해킹당한 사례까지 있으니 이건 뭐 다 털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이런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늑대들 입장에서 얻기는 정말 어렵지만 얻으면 대박인 거,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장비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 이 유심이 가장 보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작년에 한동안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유심 복사, 유심 정보 빼돌리기를 통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싹 다 팔아서 인출한 사건 아십니까? 원래 해외에서만 일어났던 일명 심스와핑이라는 해킹이 작년에 국내에서도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유심을 몰래 빼서 복사를 했던 건지, 아니면 해킹 문자를 보내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깔리면서 유심 정보를 탈취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늑대 같은 녀석들이 유심을 재발급 받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은 먹통이 되는 거죠. 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 그동안 그놈들은 재발급 받은 유심이 꽂힌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하던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련 알람 기능들을 다 끄고 내가 사용하던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팔고 바로 해외 거래소로 인출하고 다른 지갑으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와 거래소에서 내 유심이 꽂힌 스마트폰에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거래한 걸로 알고 아무 문제점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안의식을 갖고 대응이 되고 있어야 자신의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심스와핑이라는 방식에서는 만약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유심 정보를 유출당한 경우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유심을 재발급 받았을 테니까 이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밀번호 무조건 다 다르게 바꾸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그런데 그런 유심 재발급이 아니라 유심을 어떤 형태로든 복제했거나 빼돌리기를 했다면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심의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껐다 키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유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작동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 옵션을 키면 보통 초기 비밀번호는 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만의 비밀번호로 바꿔놓으면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각 기종마다 설정 방식이 다르니까 꼭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 문자에나 있는 URL 주소를 누르지 마세요. 해킹의 핵심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해킹도 여러분을 억지로 그 URL을 누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건 모두 다 여러분이 그걸 누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재난지원금 준다고 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에 해킹 시도 감지가 됐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이런 문자 대충 보면 놀라서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 클릭하게 만드는 수법인데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인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피트, 코인원, 빗썸 이런 거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계정이 해외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심심치 않게 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내가 그 거래소 쓰는 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피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자다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누르거나 낮에 일하다가 대충 문자 보고 정신없이 누르면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를 처음 가입하면 이 정보들도 귀신같이 알고 희한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피싱 문자 보고 클릭하지 마시고 찬찬히 문자의 그 주소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아니라 바이난스라던가 바이날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방심하면 바로 당합니다. 거래소든 개인 지갑이든 그 뭐가 됐든 개인정보 털리고 유심까지 재발급 받아서 털리면 우리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거래소 가입 방법 관련 영상 찍기 전에 이 영상부터 제작하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 가입? 지갑으로의 이동?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보안 관련 사전 조치들부터 무조건 다 세팅해 놓고 인지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개인 지갑은 뭐고 하드웨어 월렛은 뭐고 소프트웨어 월렛은 또 뭐고 콜드 월렛, 하드 월렛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있는데 개념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죠? 이 엉켜있는 실타래부터 확실하게 먼저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내야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건 또 뭔 소리고
지갑으로 보내면 지갑 안에 있다는 건지, 그럼 지갑으로 가면 내 수익률은 표시가 되는 건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옮겼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옮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니까 온갖 잡념들과 오해들만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두 가지 엉킨 머릿속의 실타래들을 풀어야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진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 두 가지 개념 세팅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용어들은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 많으니까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로 탈중앙성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탈중앙이라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가 승인돼서 장부에 기록되면서 화폐가 유통되는 모든 과정이 담기는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연준이라는 중앙, 그리고 은행들의 금융전산 서버 이런 것들은 다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화폐 발행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거래 장부를 관리하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루에 한 번 새벽에 정산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보통 자정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모든 화폐 발행과 유통, 거래 내역의 기록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기록되고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비트코인, 그리고 그걸 다른 거래소로 보내든 내 개인 지갑이라는 걸로 보내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는 장부상의 주인만 계속 바뀌는 개념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언제나 네트워크 위에 존재한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비트코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 소유의 주소에서 내가 만든 개인 지갑의 주소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매수했던 비트코인이 진짜 내가 소유한 네트워크 주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온전히 자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개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월렛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월렛을 왜 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뭔지, USB나 휴대폰처럼 생겼던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이걸 알아야 사도 말도 안 하겠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업비트 서버에 있나요? 바이낸스 서버에 있어요? 아니죠. 업비트든 바이낸스든 그 거래소가 만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주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내 지갑으로 가지고 오려면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지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걸 옮겨야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하늘 위에 있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옮기려면 일단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늘 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바로 자신의 비밀번호이고 이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갑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있어야 비밀번호가 생겨서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다리를 타고 네트워크 위로 올라가서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이 사다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 비밀번호, 즉 개인 키를 보관하느냐로 콜드 월렛이다, 핫 월렛이다, 소프트웨어 월렛이다, 하드웨어 월렛이다로 갈리는데 우리가 보통 한 라인이라고 하면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직통 라인을 의미하듯이 핫 월렛이라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의미하고요. 콜드 월렛은 평상시에는 사다리를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펴서 연결하는 지갑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킹 위험이나 보안에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평상시에는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다리가 연결되는 콜드 월렛이 훨씬 안전하겠죠? 언제든 쉽게 올라가려고 핫월렛으로 항상 사다리 연결해 놨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엄한 놈이 나 대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핫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핫월렛은 자신의 비밀번호, 즉 비밀키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비밀키가 안전하게 인터넷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는 지갑인데
거래가 필요할 때만 사다리를 펴서 연결하듯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과 연동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접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은 대부분 앱 형태로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콜드 월렛은 대부분 휴대폰의 앱이 아닌 인터넷이 차단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월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갑의 종류를 의미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갑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언급드렸던 제이드, 콜드카드, 키스톤 프로 같은 게 모두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기기에 자신의 개인키, 즉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인 거고, 이런 하드웨어 월렛과 연동해서 거래를 도와주거나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블루 월렛, 트러스트 월렛, 아니면 제이드랑 연동되는 그린 월렛 같은 것들이 항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인 겁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정도로 개념 잡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망 위에 떠있는 네트워크에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갑을 만들어서 스스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비트코인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거래소 소유의 지갑 주소로 된 곳에 내 비트코인을 놓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겨야 한다. 그럼 일단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보안에 아쉬움이 있는 휴대폰의 앱 형태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월렛은 당연히 거래소 지갑에 놓는 것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키,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하드웨어 월렛 하나를 사서 그곳에 직접 보관하자. 그래야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도 보안성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갑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전 지금부터 언급드리는 그 어떤 회사와도 레퍼럴이나 상품 홍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요. 제 생각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하드웨어 월렛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3가지의 선정 기준은 무조건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암호 코드를 사용한 지갑이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지갑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가는 사다리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다리가 낡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다리로 바꾸면 되잖아요. 사다리는 올라갈 수만 있게 되어 있으면 되지 꼭 그때 산 그 회사의 사다리여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산 하드웨어 월렛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다가 언제든 다른 회사 지갑으로 바꾸거나 원래 있던 지갑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지갑을 산다고 해도 내 비밀키만 정확히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았다면 그 비밀키를 새로운 하드웨어 월렛에 입력하는 순간 내 지갑은 예전 지갑과 동일하게 내 비트코인 수량이 다시 표시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단 전제는 비트코인의 오픈소스 암호 코드를 사용한 하드웨어 월렛이어야지,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그 암호 코드를 살짝 바꾼 것들은 절대 구매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지갑에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비밀키를 몰래 빼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디센트나 나노레저 같은 지갑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드와 콜드카드, 키스톤 프로 이 3가지는 비트코인 오픈소스 암호 코드를 사용한 하드웨어 월렛이고 나름 유저들 사이에서 현재까지는 검증이 된 제품들이라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이 사용 중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요, 캠핑 장비 살 때랑 약간 비슷한데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구성만 담백하게 되어 있고 저렴한 걸 원하신다면 제이드가 그냥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이드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난 좋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한데요. 하드웨어 월렛의 보안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인 에어갭 거래 방식까지 편하게 쓰고 싶다면 콜드카드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이것저것 사면서 돈 여러 번 쓰는 거 싫고 한 방에 가장 좋은 끝판왕 완결형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키스톤 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건 늘 품절 상태라 사기가 어렵다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월렛 하나를 사시면 모두 해외 제조사 제품들이기 때문에 배송돼서 오는데 최소 한 2주 이상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송 받으시면요, 본인이 구매하신 월렛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하드웨어 월렛으로 꼭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즉 USDT를 사고 이걸 바이낸스나 크라켄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죠. 제가 만들었던 이전 영상들에서는 트론이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을 사서 그걸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비트로 바꾸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높은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를 줄여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젠 업비트나 빗썸도 달러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전송 수수료도 무료고 이동 중에 가격 변화도 거의 없어서 훨씬 수월하게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암튼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그래도 편하게 해외 거래소로 우리의 돈을 옮겨서 그곳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드는 비트코인 수수료는 나갈 수밖에 없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현재 0.00005 BTC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1.5억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옮길 때마다 7,500원이 드는 거죠. 야, 진짜 그래도 이건 업비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가 0.0008 BTC니까 한 12만원? 진짜 이건 완전 폭리죠. 그나마 해외 거래소는 싼 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의 테더를 바이낸스로 보내고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꿔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을 매뉴얼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낸스로 보내는 과정은 업비트 버전 하나, 빗썸 버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요. 바이낸스에 도착한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도 바이낸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 스트라이크를 거쳐서 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거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충분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테더를 금액 제한 없고 불필요한 소명이나 제재가 적고 가장 무난하게 활용하는 방식은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업비트나 빗썸 모두 바이낸스는 코인 입출금이 자유롭게 등록되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테더를 이용해서 바이낸스로 보내고 그곳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바이낸스 가입 방법이라고 검색해서 몇 가지 컨텐츠를 골라서 보시면 참고해서 가입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이거 하나만 유의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바이낸스 가입할 때는 꼭 업비트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과 동일한 이메일을 입력해서 가입하세요. 이거 괜히 서로 다른 이메일로 가입하면 거래소 간 이동할 때 괜히 태클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이메일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업비트 버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로는 100만원 이상의 출금도 가능하니까 150만원 정도 테더를 매수하고 테더 출금 항목으로 가보자고요. 입출금 클릭, 코인 검색에서 테더 입력, 그리고 선택. 그럼 입출금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출금 클릭. 그럼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확인 클릭.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출금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겁니다. 트론이 공짜니까 당연히 트론 선택하고 출금 수량은 각자 선택해서 확인 클릭.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 클릭. 그럼 테더를 받을 지갑의 종류와 받을 주소를 입력하는 안이 나옵니다. 지갑 종류 클릭. 바이낸스 클릭. 이제 바이낸스의 테더 입금 주소를 입력해야 되니까 바이낸스 앱 열고 아래쪽 우측에 에셋 클릭. 참고로 바이낸스 앱은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구성이 약간 다를 텐데요. 전 아이폰 기준으로 하니까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셋으로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상단에 스팟, 즉 현물을 클릭하면 입출금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디파짓 클릭, 테더 클릭. 그럼 네트워크 고르라고 나오죠. 우리는 업비트에서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더를 보낼 거니까 바이낸스에 받는 주소도 트론을 선택. 그럼 디파짓 주소가 나오는데 옆에 복사 버튼 클릭. 자, 그럼 이제 다시 업비트로 가서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확인 클릭. 그럼 출금 화면이니까 확인 클릭. 유의사항에서 아니오 클릭. 이제 최종 확인하고 이 채널 인증 진행하면 테더가 바이낸스로 출금됩니다. 거의 한 1, 2분 안에 바이낸스에 도착할 거예요. 바이낸스에서 에셋에 가보면 테더가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테더를 보낸 과정이었고, 이제 빗썸에서 바이낸스로 테더를 보내는 과정을 빠르게 추가로 설명하고, 이어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빗썸으로 가서 테더를 선택하고 똑같이 150만원 정도 매수합니다. 그리고 입출금으로 이동, 테더 선택, 출금하기 클릭. 빗썸은 디폴트로 트론 네트워크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보낼 주소만 바이낸스에서 가져오자고요. 바이낸스로 이동해서 에셋 클릭, 그리고 상단에 스팟 클릭, 그리고 디파짓 클릭, USDT, 그러니까 테더 클릭. 여기서 트론 네트워크 선택. 그럼 디파짓 주소가 나오는데 옆에 복사 버튼 클릭, 그리고 다시 빗썸으로 이동, 보낼 주소에 주소 붙여넣기, 보낼 수량 입력하시고 다음 클릭. 그럼 거래소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바이낸스 클릭. 이제 최종 화면이니까 다음 클릭, 아니요 클릭. 마지막으로 출금 동의에 체크하고 출금 신청 클릭. 그리고 휴대폰 인증까지 하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빗썸도 대략 한 2-3분 정도 지나면 바이낸스로 테더가 도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바이낸스로 도착한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에셋, 그리고 스팟을 선택하면 테더가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중앙 아래에 있는 트레이드 클릭. 그럼 컨버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니까 아래쪽에 BNB를 BTC로 변경, 태백한 오른쪽에 맥스 클릭해서 수량 전부 입력하면 예상되는 비트코인 전환 수량 나온 거 보고 트레이드 클릭, 마지막 컨펌 클릭. 그러면 테더가 비트코인으로 바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스트라이커와 마찬가지로 전환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거니까 위에 뒤로 가기 버튼 클릭, 아래쪽에 에셋 클릭, 그리고 위드로우 클릭, 비트코인 클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지갑으로 보낼 거니까 샌드 비아 크립토 네트워크 클릭.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가 들더라도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 아니다, 난 좀 귀찮고 시간이 걸려도 수수료를 아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수수료 최소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걸 먼저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낼 지갑 주소가 필요하니까 하드월렛이랑 연동된 소프트월렛에서 지갑 주소 복사하고 어드레스에서 붙여넣기, 수량 맥스 선택, 위드로우 클릭, 최종 화면 확인하고 컨펌 클릭. 그 다음에 아이폰은 패스키, 안드로이드는 구글 OTP나 이메일 인증 등의 지정된 방식으로 인증을 마치면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출금 수수료는 0.00004 BTC니까 비트코인 1.55억 기준으로 6,000원 정도 드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수수료를 좀 줄여보고 싶고 개인 프라이버시상 거래소와 연결된 온체인상에서 자신의 개인 지갑 주소를 바로 노출시키기 싫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트라이크로 비트코인을 보내서 온체인상의 경로를 한번 끊어주고 여기서 다시 온체인으로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살짝 말씀드렸고 수수료 관점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온체인으로 보낼 때 수수료가 6,000원 정도 나왔죠? 그런데 라이트닝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0.000001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1.5억 기준으로 대략 150원 정도 수수료만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닝으로 스트라이크로 보내면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온체인이지만 무료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진짜 차이 크죠? 보내는 방법은 바이낸스에서 에셋 클릭, 스팟에 위드로우 클릭, BTC 클릭, 샌드비아 크립토 네트워크 클릭. 이제 나오는 비트코인 인출 화면에서 일단 네트워크를 클릭해서 비트코인이 아닌 라이트닝 네트워크 클릭.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출금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건 바이낸스에서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출금하려면 정확한 수량이 기입되어 있는 라이트닝 주소를 넣어야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스트라이크로 이동해서 수량 입력이 없는 그냥 생 주소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의 비트코인에서 리시브 클릭, 비트코인 월렛 클릭. 여기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보내는 거니까 라이트닝 인보이스 복사 클릭. 그리고 바이낸스로 와서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스트라이크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받겠다라는 수량을 입력해서 만들어진 주소를 입력해야 바이낸스에서는
올바른 주소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해볼게요. 현재 저는 0.009554490BTC를 스트라이크로 보내는 거고 0.0000001BTC를 수수료로 내는 거니까 총 0.009555309BTC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하든 아니면 옆에 적어놓고 스트라이크로 다시 가서 어마운트의 연필 모양 클릭. 만약 단위가 사토시로 세팅된 분들은 955,309 사토시를 입력하고 이 화면처럼 BTC로 되신 분들은 0.009555390 BTC를 입력하고 던 클릭. 그럼 수량이 입력된 주소가 나오니까 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바이낸스로 가서 주소란에 붙여넣기로 넣으면 문제없이 주소가 입력되면서 위드로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위드로우 클릭 그리고 컨펌 클릭하고 개인 인증하면 끝. 요 부분은요 엄청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천천히 여러 번 돌려보면서 개념을 차분하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이트닝은 원래 전송이 빨라서 대략 한 10초 정도 지나면 스트라이크로 비트코인이 도착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샌드 클릭, 비트코인 월렛 클릭, 그리고 개인 지갑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로 집어넣으면 수량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수량 입력 후에 넥스트 클릭. 그럼 전송 속도별로 가격 옵션이 3가지가 나오니까요. 그 중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플렉시블을 선택해서 보내면 24시간 내에만 도착하는 옵션이지만 가격이 무료니까요. 적립식으로 모아가실 때 수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넥스트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참고로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3번째 느리지만 무료로 가는 이 전송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요 사용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되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방법으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스트라이크만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서 수수료가 조금은 들더라도 무난하게 보내는 방법과 바이낸스를 이용하지만 스트라이크의 라이트닝을 이용해서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는 방법, 이 2가지를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방법에 사용되는 모든 거래소와 서비스들은 다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본인한테 적합하다 느껴지시는 방식을, 그것도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개인 지갑 외에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옮기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해하기 쉬운 영상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